자, 여러분 이어서 제2절 공급 이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수요 이론을 공부했기 때문에 공급 이론은 동일한 논리 틀에다가 수요를 공급만 바꿔서 설명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주어진 가격 수준 하에서 가격은 정해져 있고 그 가격 하에서 생산자가 몇 개까지 공급할 의사가 있는가 하는 그 재화의 수량을 공급이라고 합니다. 수요와 똑같은데 수요자 자리에 생산자가 왔고 수요 자리에 공급이라는 용어만 왔을 뿐이죠. 자, 똑같은 로직입니다. 자, 일정 기간을 전제로 측정되니까 역시 공급 역시 유량 개념이고요. 자, 실제로 공급한 양이 아니라 생산자가 공급할 의사가 있는 수량이기 때문에 사전적 개념이다. 그리고 생산자가 최대 몇 개까지 공급할 의사가 있는가 하기 때문에 최대 수량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공급자가 얘기하는 가격은 공급자가 나는 얼마는 받아야지만 공급을 하겠어, 물건을 만들어 팔겠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일정한 수량을 공급할 때 생산자가 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얘기합니다. 자, 이 최소한의 금액도 주지 않는다면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따라서 생산자가 받고자 하는 가격은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지만 생산을 할 거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최소 금액이 됩니다. 자, 수요 가격은 수요자가 일정 수량을 구입할 때 수요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인데 나는 최대 요거까지밖에 못 내라고 하는 최대 금액인데 공급 가격은 정반대로 생산자가 일정 수량을 공급하고자 할 때 최소한 받아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 얘기예요. 자, 굉장히 동일한 논리 틀에 논리 로직은 똑같은데 방향만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5번 부동산의 공급은 신규 공급과 재고 공급으로 구분될 수가 있다. 우리 이거 앞에서 영속수학 공부한 바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공급 함수 보겠습니다. 자, 공급 함수라고 하는 것은 공급 양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독립 변수들과 종속 변수인 공급량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을 공급 함수라고 합니다. 자, 어떤 부동산의 공급 양은 첫 번째 그 부동산 자체의 가격에 의해서 영향받을 것이고요. 다음에 생산 요소라고 하는 것은요, 재료, 원료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부동산을 공급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토지라든가 시멘트, 철근, 목재, 인부들의 노임 이런 것들이 생산 요소가 되겠죠. 그러한 생산 요소들의 가격이 변화하면 역시 공급량이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생산 기술이 변화해도 공급량이 변화하게 돼요. 자, 생산 기술이 진보하게 되면 종전보다 더욱더 공급을 늘릴 수가 있겠죠. 자, 부동산 정책이 공급을 장려하고 공급자를 도와주는 정책이 실시된다면 공급량 증가하게 될 것이고 역시 세금의 혜택이 있어도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공급자들도 생산자들도 아파트를 지을 때 집을 지을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쓰기 때문에 역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자금 부담이 증가해서 이자 부담이 증가해서 공급량이 감소하게 되겠죠. 자, 이처럼 다양한 변수들의 변화가 발생하면 이것들에 의해서 부동산의 공급량이 결정됩니다. 자, 이러한 부동산의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독립 변수들과 종속 변수인 공급량의 관계를 정리한 것을 공급 함수라고 합니다. 자, 공급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생산자들은 수요자와 반대로 내가 생산해서 판매하는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더욱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공급량을 늘리고자 할 것입니다. 자, 반대로 내가 판매하는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별로 팔고 싶지 않아지기 때문에 공급량도 감소하게 되겠죠. 자, 따라서 내가 판매하는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생산자들은 더욱더 많은 양을 만들어서 판매하고자 하기 때문에 판매량, 생산량도 같이 증가하게 돼요. 자, 이처럼 공급의 경우에는 가격의 변화 방향과 공급량의 변화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 이것을 P와 Q의 정의 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공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과 생산량 또는 공급량의 사이에 존재하는 정의 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이러한 정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어서 그리면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급은 이니셜 S를 따요. 따라서 공급 곡선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우상향하는 형태로 그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수요와 마찬가지로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독립 변수 중에서 해당 재화의 가격이 가장 특별하고요. 나머지 변수들과 구분이 됩니다. 자,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화하면 공급량도 변화하게 되는데 우리 이것을 공급량의 변화라고 해요. 자, 해당 재화의 가격이 P1에서 P2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공급량도 Q1에서 Q2로 공급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를 공급 곡선상의 그래프로서 표현을 하게 되면 공급 곡선은 가만히 있고 공급 곡선상의 점의 이동, 얘가 A점, B점일 때 A에서 B로 이동하는 공급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서 표현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공급량도 감소하게 되니까 그때는 B점에서 A점으로 점의 이동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어때요? 수요와 로직이 똑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소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공급곡선 자체의 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공급의 증가는요. 자, 동일한 가격 선상에서 동일한 가격 하에서 생산자가 종전보다 더 많이 만들고자 한다면 요점이 우측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과 동일하게 공급의 증가는 공급 곡선의 우측 이동으로 나타나고요. 공급의 감소는 동일한 가격 하에서 종전보다 더 적은 양만 생산하고자 하기 때문에 공급 곡선의 좌측 이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수요 곡선과 마찬가지이고 여러분 공급의 경우에는 정상제, 열등제 구분이 없어요. 아시겠죠? 따라서 공급은 굉장히 내용이 심플합니다. 정상제, 열등제 구분이 없어요. 자, 생산자는 공급을 늘린다라고 한다면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 PX가 아니라 그 나머지 이외의 요인들이 변화해서 공급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면 반드시 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을 합니다. 공급을 감소시키면요 좌측으로 이동하게 돼요. 자, 이처럼 공급의 변화는 공급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공급 변화의 요인을 볼게요.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나머지 공급 변화의 요인들을 보겠습니다. 자,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 아까 얘기했던 시멘트, 철근, 인부들의 노임, 이러한 생산 요소들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쳐보죠. 그러면요, 여러분, 주택을 생산하고 주택을 건설하기에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유리해진 거죠. 그러면 주택 공급이 증가할까요? 증가하겠죠. 따라서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공급자에게 유리해지기 때문에 생산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 말은 공급 곡선의 우측 이동으로서 나타나게 되겠죠. 자, 생산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은 당연히 동일한 생산 요소를 투입해도 종전보다 더욱더 많은 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어 따라서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역시 공급 곡선의 우측 이동으로서 표현이 됩니다. 자, 생산자 수가 증가한다. 자, 건설업체 수가 증가하면 당연히 시장 전체적으로 공급의 양이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러겠죠? 따라서 역시 공급이 증가하니까 공급선이 우측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격 변화 예상입니다. 자, 장래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 지금 생산해서 팔아야 돼요? 나중에 생산해서 가격 오른 다음에 팔아야 돼요? 가격 오른 다음에 팔아야겠죠? 자, 나중에 가격이 오른대요. 자, 내년부터는 집값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럼 집을 지금 만들어 팔아야 돼요? 내년 이후에 만들어 팔아야 돼요? 당연히 가격이 오른 내년 이후에 만들어 팔아야겠죠. 따라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때 팔기 위해서 지금은 생산을 줄이겠죠. 공급을 줄이겠죠. 따라서 공급은 감소하니까 좌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수요와 반대예요. 자, 수요는요. 장래에 이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오르기 전에 미리 사요.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수요는 즉시 증가합니다. 수요는 즉시 증가해요.
그런데 공급자는요, 반대예요. 가격이 나중에 오른다고? 그러면 그때 팔아야지 라고 하면서 지금은 공급을 줄입니다. 아시겠죠?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자, 이자율의 변화. 이자율이 하락하면 공급자에게 이자 부담이 감소하니까 생산에 유리해져요. 따라서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S곡선은 우측 이동합니다. 자, 정책이 종전보다 완화되면 정책이 유리해지면 공급이 증가하니까 역시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변화하면 공급 곡선은 이렇게 변화하게 돼요. 자, 그리고 앞에서 이미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부동산 공급을 조금 더 자세히 한 번 더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부동산의 공급은요,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자, 부동산의 물리적 측면에서의 공급은 부증성 때문에 공급량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부증성으로 인해서 본원적으로 태초에 만들어진 지구의 크기, 땅의 크기를 늘릴 수가 없다고 했어요.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변화한다고 해도 공급량은 조금 더 변화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이러한 상태를 완전 비탄력적인 상태라고 해요. 자, 가격이 변화해도 공급량이 전혀 변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둔감하다 또는요,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토지의 공급 곡선은 수직선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수직선으로 그려지게 돼요. 자, 그런데 반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자, 용도의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특정 용도에 대한 공급은 늘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적인 측면 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공급량을 늘릴 수가 있게 되어 따라서 자, 상업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상업지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종전에 주거지나 공업지를 갈아엎어서 상업지로 용도를 바꿔서 상업지에 대한 공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상업지에 대한 공급량이 증가해요.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는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각자 왜 이러한 형태로 그려지는지 근거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고 자, 일반적으로는 단기적인 측면, 즉 짧은 시간 동안에는 부동산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짧은 시간, 단기적인 측면으로는 토지의 공급 곡선 또는 부동산의 공급 곡선은 수직선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고 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토지나 부동산의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형태 구분해 주세요. 자, 이어서 워크북 풀어보겠습니다. 1번, 부동산 공급량은 실제로 공급한 수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할 의사가 있는 수량을 의미하니까 사후적 개념이다? 아니죠. 사전적 개념이죠.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로 그려지게 되고 이것은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 존재하는 정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3번 공급 가격은 일정한 수량을 공급할 때 생산자가 최소한 받아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최소 금액이 되고요. 자, 노동자의 임금이나 시멘트의 가격과 같은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자에게는 공급이 유리해지는 거니까 공급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공급의 증가는 공급 곡선의 우측 이동으로서 나타납니다. 자, 5번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 주택 공급이 증가한다. 여러분 보세요. 자, 주택을 공급하려면 토지가 필요하죠. 자,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토지가 일종의 생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토지가 있어야 그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토지 가격의 상승은 생산 요소 가격의 상승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땅값이 비싸지면 땅을 사서 집을 지어 파는 게 유리해져요, 불리해져요? 불리해지죠. 불리해지니까 주택 공급은 감소하게 됩니다. 자, 감소하니까 이거 틀린 표현이고 공급 곡선은 좌측 이동합니까? 우측 이동합니까? 그때는요. 공급 감소니까 좌측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6번 물리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의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다. 이것은 곧 가격이 어떻게 변한다고 해도 공급량은 전혀 변할 수 없는 비탄력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탄력성의 개념은 바로 뒤이어서 제3절에서 자세히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다음 7번 부동산의 개별성은 부동산 공급을 비탄력적
이고 비독점적으로 만드는 성질이 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개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동일한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대체 가능성을 제한하죠. 대체 가능성을 제한하다 보니까 공급을 제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서울에 강남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싶어 하는데 강남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강남으로 이렇게 철도라든가 도로를 연결해서 신도시를 교외 지역에다가 건설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신도시 아파트가 강남 아파트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다 보니까 물론 신도시를 지으면 강남에 대한 수요 집중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는 있지만 자, 완벽하게 공급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도시를 짓는다고 해서 강남에 대한 공급 부족 상황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비독점적으로 만드는 성질이 있다. 이건 틀린 표현인데 개별성 때문에 독점적으로 만드는 성격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아까 얘기했지만 강남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들은 뭘 원하는 거죠? 강남 땅을 원하는 거예요. 강남의 위치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위치는 강남 토지만이 갖고 있는 위치예요. 다른 동네에 있는 땅들은 그 위치를 제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강남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강남 토지만이 갖고 있는 그 위치를 원하기 때문에 다른 토지는 그 강남의 토지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유일하게 강남 토지를 사야만 하는 겁니다. 즉 독점적인 성격을 만드는 거죠. 개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꼭 그 물건을 사야 하는 것으로 만든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나이키에 갔더니 신발이 똑같은 신발을 3만 개를 만들어 팝니다. 그러면은 자, 진열장에 있는데 이 똑같은 모델이라면 뭐 앞에 나와 있는 박스를 사든 뒤에 박스를 사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집어가면 돼요. 그런데 자, 나이키에서 어떤 아티스트하고 콜라보로 한정판으로 딱 한 개만 만든 신발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신발은 꼭 그 신발이어야 되는 거예요. 개별적인 신발인 거죠. 다른 신발과 똑같은 신발이 없어요. 딱 그 신발 한 개뿐입니다. 그러면요, 오로지 유일하게 그 신발을 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신발을 갖고 싶다면 그 신발을 사야지만 나의 수요, 욕구가 충족되는 거지 다른 신발은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개별성의 성격은 부동산 수요나 공급을 독점적인 성격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8번.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이 있어서 용도의 전환이 가능하죠. 따라서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곧 경제적인 공급이 가능해진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결국 8번은 틀린 표현인데 왜 틀렸다? 우하향 아니고 우상향이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 뭘 의미한다?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얘기예요. 자, 9번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부동산의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여러분, 부동산의 가격은 해당 재화의 가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곡선은 움직이지 않고 곡선상에 점의 이동만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측 좌측은 다 틀린 얘기예요. 아시겠죠? 점의 이동입니다. 자, 10번 생산 기술이 진보하면 공급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 2절 워크북 문제까지 풀이를 마치겠습니다.